고금소총과 야담. 자식의 원수. 아주 옛날에 한 궁수가 살았는데 그의 집은 한양의 수구문 근처였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였으며 용감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수구문은 도성의 성벽 아래에 있는 구멍으로 도성을 가로지르는 운하가 빠져나가는 곳입니다. 그곳을 통해 사람이 드나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쇠창살이 쳐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이 무관이 산책하는 길이었는데 수구문을 통하여 큰 뱀이 들어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뱀머리는 철창 사이로 들어왔으나 몸통은 더 굵어서 못 빠져나오고 끼어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관은 활을 시위에 걸고는 뱀의 머리를 쏘았습니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뱀은 죽었고 궁수는 뱀을 빼내어 땅바닥에 패대기 치고는 갈 길을 갔습니다. 얼마 후 무관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는 처음부터 그 아비를 두려워하여 무관을 보기만 하면 자지러지게 울었습니다. 아이는 클수록 그 아비를 더욱 싫어하게 되었습니다. 무관은 이를 수상하게 여겨 아들을 사랑하는 대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은 방에 둘만 있었는데 무관이 누워 낮잠을 자느라 얼굴을 소매로 덮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아이가 어쩌는지 보려고 눈을 뜬 채로 있었습니다. 아이는 제 아비를 노려보더니 잠이 든 줄 알고는 칼을 꺼내고는 아비를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무관은 벌떡 일어나 칼을 붙잡더니 몽둥이로 아이를 그 자리에서 때려 죽였습니다. 아이를 곤죽이 되도록 팬 후 자리를 떴습니다. 그러나 애 엄마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시신을 이불로 덮고는 매장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이불이 들썩이자 아내가 놀라서 이불을 젖혀보니 놀랍게도 아이는 간데없고 웬 커다란 뱀이 다리를 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 엄마는 화들짝 놀라고 두려워서 방을 나가서는 다시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남편이 돌아오자 아내로부터 끔찍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관이 들어가서 보니 이제는 완전히 커다란 뱀으로 변신한 상태였습니다. 그 머리통에는 무관이 쏜 화살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관이 뱀에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가 본래부터 서로 원수였던 것은 아니니 내가 애초에 너를 활로 쏜 것이 잘못이었다. 그러나 내가 내 아들로 태어나 원수를 갚으려 한 것은 끔찍한 일이다. 이런 짓이야말로 내가 너를 의심했던 것이 정당했다는 증거가 아니겠느냐. 내가 내 아들이 되어 나를 내 아비를 죽이려 했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죽이려 해야겠느냐. 내가 다시 그런 짓을 하려 한다면 결국 내가 너를 죽이는 거로 끝날 것이다. 너는 이미 복수를 하였고 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으니 과거 일은 묻어두고 이제부터라도 친하게 지내지 않겠느냐. 무관이 이를 거듭 말하여 권하자 뱀도 머리를 숙이고 얌전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무관이 문을 열며 말하길 이제 가고 싶으면 가도 좋다. 그러자 뱀은 집을 나가더니 곧장 수구문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창살 틈으로 빠져나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만물의 영장이라 다른 금수와는 사뭇 다릅니다. 비록 뱀에게 독이 있으나 사람에 비교하면 미물에 불과합니다. 뱀은 죽었으나 그 혼백을 옮김으로써 복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죽어서 뱀이 그런 것처럼 혼백을 옮긴 것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어찌하여 영장인 사람이 짐승이 하는 것을 못할까? 무죄한 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자주 보았으나 그 중에 혼백이 돌아와 자기를 죽인 무도한 자에게 복수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 더욱 궁금할 뿐입니다. 우월한 인간이 이러한 문제를 다스리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기만 합니다. 세종대왕과 시골 사람 이야기. 세종 시절 영남에 어떤 사람이 살았는데 성은 유씨였습니다. 그는 사서삼경 등의 고전을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하였으나 공자 사당을 관리하는 미관말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는 품계가 종육품에도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진급은 애당초 물 건너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인맥이 좁은 시골 사람이어서 한양에 오래 머물렀지만 승진할 가망도 없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그는 낙담하고 쓸쓸함을 느껴 한양을 떠나 낙향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궁궐에 일하는 사람 하나가 이 시골 사람과 알고 지내던 사이라서 그가 떠나기 전에 작별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 기회를 틈타 시골 사람이 말하였습니다. 내가 한양에 머무른 지 오래이나 궁궐 안을 본 적이 없소. 내 언제고 그대가 일할 때 같이 가 볼 수 있겠소. 궁인이 답하기를 낮 동안에는 용무가 있어 출입하는 이들이 많아서 출입증이 없는 이는 들어갈 수 없소. 그러나 내가 내일 입거라여 하루 묵을 것인즉 저녁에 같이 들어가면 궁궐을 둘러볼 기회가 있을 것이오. 규정상으로는 백성이 궁궐에서 잘 수는 없지만 한 번이라면 딱히 눈치채지 못할 것이오. 시골 사람은 궁인이 일러준 대로 다음 날 저녁에 궁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슨 이유에선지 오기로 한 궁인이 오지 않은 것을 알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궐문도 닫혀서 이제는 빠져나갈 수도 없었으니 참으로 옴짝달싹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건물 안에는 궁인의 몸종이 있었는데 이 낯선 사람을 안타깝게 여겨 밤을 보낼 수 있는 구석진 자리를 가르쳐주고 아침에 조용히 떠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밤하늘은 맑고 아름다웠고 모두가 잠든 밤에 이 시골 사람만 잠 못 이루었습니다. 그는 말똥말똥 깨어서 생각하기를 그냥 조용히 있다가 나갈 것이 아니라 궁궐을 둘러보면 어떨까 싶었습니다. 마침 때는 장마철이어서 마침 바로 앞에 담장이 약간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 씨는 어디로 통하는지도 모르고 무너진 담장을 일단 넘어갔는데 넘어가 보니 내전인 듯하였습니다. 나무와 연못, 산책로를 갖춘 아름다운 정원이었습니다. 유 씨가 생각하기를 누가 사는 곳이길래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을 갖추었을까. 그때 갑자기 사람이 나타났는데 멋진 새 모자를 쓰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있었고 시종이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유 씨에게 천천히 다가온 그 사람은 바로 다름 아닌 세종대왕이었는데 달이 밝아 내시를 데리고 산책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유 씨는 그 사람이 세종대왕인 줄도 몰랐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누구인고 여기는 어찌 들어왔는고. 유 씨는 자기가 누구인지 아뢰었고 궁인과 약속하고 들어왔으나 궁인이 나타나지 않은 것, 궐문이 닫혀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사연을 말하였고 밝은 달빛을 보고 문은 바깥을 둘러보고 싶어서 나왔다가 무너진 담장을 보고 넘어온 것을 일일이 다 아뢰고는 여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누구의 집이옵니까? 임금이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이 집의 주인일세. 그리고는 유 씨를 안으로 청하여 드리고는 방석을 내주어 앉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임금은 유 씨가 고전에 능한 것을 알고 어찌하여 미관말직에 머물렀는지 물었습니다. 유 씨는 가문이 비난한 시골 사람이라서 좋은 관직은 한양의 권세가 자제들이 먼저 채가니 미관말직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유 씨가 말하였습니다. 그 누가 있어 저 같은 사람을 신경 써주겠습니까? 이렇듯 앞날이 캄캄하니 낙향하여 여생을 고향에서 보낼까 합니다. 임금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대가 고전에 그렇게 능하다면 주역에 대해서도 잘하는가? 유 씨가 답하기를 깊은 부분까지는 모르오나 쉬운 부분은 알고 있사옵니다. 그러자 임금이 내시에게 명하여 역경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마침 임금이 책을 읽는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책을 가져오자 달빛에 이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임금이 읽다가 막힌 부분을 찾아 이를 보여주니 유 씨가 이를 글자마다 풀이하면서 설명하였는데 명쾌하기가 이를 데없었습니다. 임금은 매우 놀라며 기뻐하였고 그리하여 두 사람은 밤새같이 주역을 읽었습니다. 헤어질 때가 되자 임금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러한 지식을 갖추고도 실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단 말인가. 어허, 나라의 손해로다. 유 씨는 주인이 부디 문을 열어준다면 곧장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임금이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니
수문장에게 납포될 수도 있다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날이 밝거든 열린 문을 통해 머물던 곳으로 가도록 하게나. 그러자 유 씨는 작별 인사를 올리고 무너진 담을 통하여 나간 후 궁인의 건물에 있는 구석진 자리로 갔습니다. 날이 밝자 그는 정문으로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임금은 사람을 보내어 유 씨를 은교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를 공포하자 대신들이 조정에 모여 이름 없는 이에게 갑자기 높은 벼슬을 내림이 옳지 않다며 항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경들이 정반대한다면 명을 거두겠네. 그러나 다음 날에는 오히려 그를 한 등급 더 높은 직위에 임명하였습니다. 다시금 대신들이 항의하자 임금이 말하였습니다. 정령코 그대들이 반대한다면 내 그만두도록 하겠네. 다음 날이 되자 또 임금은 유 씨를 한 등급 더 높은 직위에 임명하였습니다. 이번에도 대신이 모두 반대하니 임금이 뜻을 거두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에도 또 승진시켜 주었고 또 반대가 잇따랐습니다. 그리하여 임금이 다시 포기한 듯 하였으나 다음 날에는 직접 교지를 내려 부제학에 임명한 것이었습니다. 대신들이 거듭 모여 상의하며 어지를 추측하며 어찌하면 좋을지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또 반대하면 전하께서는 그자를 대제학에 임명하실 것일세. 그래서 일단은 그 문제를 매듭 짓고 나중에 조처하기로 정하였습니다. 궁궐의 연회가 열리어 대소신료가 모두 참석하였습니다. 이때를 틈타 영의정이 임금께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이름 없는 이에게 그렇게 중요한 관직을 맡기심은 부당하다고 사료되옵니다. 전하께 없어 그자를 그렇게 승진토록 하시니 신하들이 모두 대경실색하였사옵니다. 저희가 부당함을 아뢰오니 전하께서는 그자를 더욱 높게 승진시키셨사옵니다. 전하께서 그렇게 하신 까닭이 궁금하옵니다. 부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은 이에 대답하지 않고 그저 내시에게 명하여 주역을 가져오라 하였습니다. 임금은 특히나 어려운 부분을 펴서 그 뜻을 물었습니다. 신하 중 가장 높은 정승 판서들도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임금이 직접 이름을 거론하며 질문했으나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말했습니다. 짐은 주역을 읽는 것에 참으로 흥미를 느끼노라. 주역은 성현이 남긴 위대한 책이니 누구든 이에 통달한 자는 승진함이 마땅하리라. 경들은 모두 주역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지만 경들이 반대한 바로 그 유공은 짐에게 그 의미를 낱낱이 설명하였노라. 그대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는가? 유공은 높은 품계에 오름이 마땅한 인재이노라. 그대들은 왜 반대하는가? 짐은 유공을 더욱 높은 자리에 올릴 것인즉 그대들은 그만 반대토록 하라. 신하들은 두렵고 부끄러워 이를 다시 거론하지 못하였습니다. 유공은 그때부터 임금에게 주역을 강의하는 일을 맡았고 더욱 높은 벼슬에 올라서 나중에는 성균관의 학장이 되어 그 영향력이 다른 사람들을 능가하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진급할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일은 허다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의 재능을 알기란 참으로 힘든 일이니 임금에게는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초대받지 않고 궁궐에 들어간 것은 크나큰 잘못입니다. 그러나 임금님의 은혜를 입어 그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치하를 받아 높은 품계에 오르기까지 하였습니다. 한 줄의 식으로 그 재능을 드러내었고 주역을 설명함으로써 높은 벼슬에 오를 길이 열렸습니다. 만약 세종대왕께서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시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어찌 일어났겠습니까? 참으로 희유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세종대왕의 덕행과 업적은 널리 알려져 있으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종대왕을 일컬어 태평성대의 성군이라 칭하는 것입니다. 귀신집에 머물다. 옛날 한양에 이창이라는 선비가 살았는데 다음 이야기는 그가 직접 겪은 일이라 합니다. 그는 가난하여 자기 집이 없었으므로 남의 집에 새들어 살았습니다. 새들 집도 못 구할 정도로 쪼들리자 흉가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들 집을 못 구하여 낙담한 이창이 묵동에 귀신이 나와서 비워둔 집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은 남산 자락에 있었는데 귀신이 나온 지 몇 대째가 되어 지금은 비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창이 이를 알아보고는 결국 들어가 살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일단 정말 귀신이 나오는지 알아보기로 하고 형 이유와 이하 그리고 대여섯 명의 친척을 불러 같이 간 후 집을 청소하고 하룻밤 묵어보았습니다. 집에는 잠겨있는 마루방 하나가 있었는데 문틈을 통해 보니 상위에 신주가 있고 줄 없는 검은고와 헌신 한 켤레 그리고 막대기 몇 개와 나무 조각밖에 없었습니다.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어 모아놓은 지 오래되어 보였습니다. 그들은 술을 마신 후 모여 앉아 놀며 밤을 보냈습니다. 한밤중이 되자 문득 검은고 소리와 여러 사람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는데 또렷하지 않아서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 잔치를 벌이며 노는 듯한 소리가 났습니다. 일행이 모여 어찌할지 서로 의논하였고 그중 한 명이 칼을 뽑아 다락 창문을 뚫고 안을 들여다보려 하자 안에서도 날카로운 칼을 바깥으로 쑥 내미는 것이었습니다. 시퍼런 칼날에 대경실색하고 겁을 먹은 일행은 더는 다락에서 일어나는 일을 방해하지 못했습니다. 다락에서 나는 검은고 소리와 흥청망청 떠드는 소리는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이창 일행은 날이 밝자 그곳에서 물러나 헤어졌으며 다시는 그 집에 감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남쪽에도 또 하나의 흉가가 있었는데 이창은 이곳에 들어가 살 생각이었습니다. 그 집에 정말 귀신이 나오는지 알아보려고 또 친구와 형제를 불러 모았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 보니 개 2마리가 있는데 하나는 검고 하나는 갈색이었습니다. 개들은 각각 마루 한 모퉁이를 차지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개 눈이 시뻘건 것이 일행이 소리를 질러도 꼼짝도 하지 않았는데 짖거나 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밤중이 되자 이 두 짐승이 일어나 마당으로 내려가더니 시커먼 하늘을 향해 흉흉하게 짖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방으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집 뒤편에서 관복을 입은 사내가 불쑥 나타났습니다. 사내가 다가오자 두 개가 기뻐서 주위를 맴돌고 뛰며 맞이하였습니다. 그는 마루에 올라가더니 그곳에 앉았습니다. 곧이어 형형색색의 도깨비가 대어서 나타나더니 그 사내 앞으로 나가 절을 올렸습니다. 그러자 사내가 도깨비와 개를 이끌고는 집 주위를 2~3번 돌아다녔습니다. 마루에 올라갔다가 다시 마당에 내려왔다가 이리저리 오가더니 모두가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귀신은 마루 밑에 구멍으로 사라지고 개들은 다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드러누웠습니다. 같이 갔던 일행은 안방에서 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그 장소를 조사하였습니다. 마루 판자 틈으로 아래를 보니 낡고 해진 기와 빗자루 버린 것 몇 개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집 뒤편을 가보니 낡은 빗자루가 굴뚝에 꼽혀 있었습니다. 종에게 명하여 그것을 모두 모아 불태웠습니다. 개들은 온종일 제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일행 중 몇몇은 그 개까지 죽이려 하였지만 개가 워낙 흉악하게 생겨서 감히 죽이지 못했습니다. 일행은 전날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지 확인하려고 그날 밤 다시 남았습니다. 다시 한밤중이 되자 2개가 여전히 마당에 내려와 하늘을 향해 짖었고 관복을 입은 이가 다시 나타났고 도깨비들도 전날처럼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일행은 무섭기도 하고 넌더리가 나기도 해서 다음날 집을 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창의 이야기를 들은 친구가 이창의 형님인 이후와 이하에게 이를 물어보니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묵동의 흉가에 살러간 또 다른 선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다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문을 열고 창을 부수고 다락 안에 낡은 검은고, 신주단지, 신발, 막대기 등을 꺼내어 태웠습니다. 이것들이 모두 타기도 전에 종이 쓰러지더니 죽었고 선비는 이를 보고 놀라는 한편 두려워서 황급히 불을 끄고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집을 떠났다고 합니다. 집 없는 다른 사람이 다시 그 집에 들어가 살려고 하였는데 밤이 되자 파란 치마를 입은 여자가 다락에서 내려오더니
온갖 기이하고 무시무시한 일을 벌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도 이를 보고 자기 세간을 챙겨 떠났다고 합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남주전동에 나무꾼이 몇 명 살았는데 이른 아침 흉가 뒤편을 지나는 길이었습니다. 웬 노파 하나가 나무 아래 앉아 울고 있는 것을 보고 욕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뒤쪽으로 다가가 낫으로 내려치니 이 욕에는 집안으로 냉큼 도망쳤습니다. 노파의 키는 겨우 한자를 약간 넘을 뿐이었습니다. 천벌받은 아들. 옛날 어떤 마을에 성질머리가 고약한 남자가 살았는데 화가 치밀어 오르면 어미를 두드려 패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두드려 맞던 아비와 어미가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하느님, 제 어미를 때리는 이런 나쁜 놈을 왜 안 쳐 죽이십니까? 매질을 그친 아들은 낫을 허리춤에 꽂고 이웃집 메밀 추수를 하러 갔습니다. 날은 맑고 하늘은 화창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하더니 하늘이 금세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이어서 천둥이 울리더니 비가 쏟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특히나 벼락이 많이 치는 논밭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사내가 낫을 지켜든 모습이 보인 것 같았습니다. 폭우가 그치자 사람들이 그곳에 가봤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미를 때리던 남자가 벼락에 맞아 갈기갈기 찢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늘은 세상의 악인을 눈여겨보시고 마땅한 응보를 내리십니다. 참으로 가회할 일입니다. 귀신술사와 부원군 한준겸. 한준겸은 판관 한효윤의 자제로 1579년에 생원시와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며 1586년에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습니다. 그는 선조로부터 영창대군의 보필을 부탁받은 유교 출신의 한 사람입니다. 1608년부터 1623년까지 군의 대원수를 맡았으며 후일 서평부원군에 봉해졌습니다. 서평부원군 한준겸에게는 먼 친척이 하나 있었는데 매우 가난하고 배운 것 없는 촌민이었습니다. 이 친척이 가끔 한준겸을 찾아오면 한공은 그가 가난하여 굶주리는 것을 가엾게 여겨 옷과 음식을 주며 몇 달이고 오래 머물게 하였습니다. 한공은 그 친척을 딱하게 여겼지만 그의 불황무식함을 싫어하였습니다. 하루는 그 가난한 친척이 찾아왔다가 설날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집에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공은 머물도록 만류하며 말하였습니다. 내 집에서 편히 머물면서 떡국도 먹고 조용히 단잠도 자는 것이 이 엄동설안의 나귀를 타고 집에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겠는가. 그 친척은 처음에는 가야 한다고 고집하다가 한공의 만류가 계속되자 뜻을 접고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섣달금음이 되자 친척이 한공에게 말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신묘한 술법이 있어서 이로써 온갖 귀신을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설날 아침은 귀신을 모두 불러 모아 각각 이름을 부르고 확인하는 날입니다. 만약 제가 이를 행하지 않으면 귀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어서 인가에 끼치는 화가 무궁할 것입니다. 이는 사소한 문제가 아니니 이 일 때문에 제가 서둘러 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공께서 저를 머물도록 하셨으니 부득불 공의 집에서 귀신을 불러 모아 점호를 하여야겠습니다. 부디 괴념치 마옵소서. 한공은 대경실색하였으나 그리 하도록 허하였습니다. 가난한 친척이 이어서 말하기를 이는 참으로 중한 문제이오니 대청에서 점호를 열고자 합니다. 한공은 이도 허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 대청마루를 구석구석 쓸고 닦아 깨끗하게 하였습니다. 그 친척은 남방을 향하여 대청마루에 엄숙하게 앉아 있었고 한공은 밖에서 들여다볼 준비를 했습니다. 잠시 후 온갖 기괴한 귀신들이 문을 통해 몰려오기 시작하니 그 형상이 참으로 무시무시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고는 친척 앞에 나열하기 시작하니 앞에 한 줄 서면 그 뒤에 또 한 줄, 그 뒤에 또 한 줄, 그렇게 계속 늘어서서 대청이 빼곡하였습니다. 이 귀신들이 모두 주인에게 절하듯 한공의 친척에게 절하였고
그 친척은 명부를 살피며 점호를 시작하였습니다. 친척의 옆에는 호위하는 귀졸이 있었는데 친척이 호명하면 이를 큰 소리로 따라 부르며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마치 관아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점호는 2경에서 시작하여 5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한공이 평하기를 그가 나에게 만명의 귀신이라고 말한 것이 정령 한치의 거짓도 없었도다. 그중 하나는 점호를 마친 후 늦게 왔고 또 하나는 담을 넘어왔습니다. 친척이 이들을 포박하도록 명한 후 신문하여 물었습니다. 늦게 온 귀신이 말하기를 먹고 살기가 어려워 뭐라도 건지려고 영남의 어느 선비집에 마마를 옮겼사옵니다. 너무 먼 곳에서 오느라 점호에 늦었으니 참으로 큰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리고 담을 넘은 귀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굶주려서 경기에 사는 양반댁에 사소한 연병을 옮기는 중이었사옵니다. 점호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왔으나 너무 늦은 듯하여 담을 넘는 죄를 범하고 말았나이다. 그러자 그 친척이 성난 목소리로 호통쳤습니다. 이 귀신들이 내 명을 어기고 전염병을 퍼뜨린 죄가 무겁도다. 또한 높은 어르신 댁에 담장을 넘었으니 죄가 더욱 무겁도다. 그리하여 죄지은 귀신들은 곤장 100대를 때린 후 칼을 채워 옥에 가두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귀신을 부른 후 말했습니다. 질병을 퍼뜨리지 말아라. 알겠느냐? 3번을 명한 후 다시 5번을 거듭하였습니다. 그런 연후에 점호를 마치니 귀신 무리는 줄지어 하직 인사를 하고 떼지어 대문으로 나갔습니다. 그 소란이 끝없이 이어지다가 한참을 지나서야 모두 물러갔습니다. 한공은 이를 쭉 지켜본 후 대청에 홀로 앉은 친척을 보았습니다. 모든 귀신이 사라져서 사방이 조용하였습니다. 이윽고 닭이 울고 아침이 왔습니다. 한공은 매우 놀라워하며 이러한 술법에 익힌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난한 친척이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산사에서 공부하였는데 그 절에는 기이한 노스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이 노스님이 피골이 상접하여 거의 죽게 되었는데 다른 승려들은 조롱하며 무시할 뿐이었습니다. 저 혼자만 그 노스님을 불쌍히 여겨 음식도 가져다 주고 친절히 대해주었지요. 달이 휘영청 밝은 어느 날 밤, 이 노스님이 저에게 절 뒤에 있는 동굴이 경치가 좋으니 같이 가서 구경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스님을 따라가다가 산마루를 넘어 인적 없이 조용한 곳에 이르니 품에서 책을 한 권 꺼내주며 말씀하시더군요. 내게 참으로 비밀스러운 재주가 있으나 늙어서 죽을 날이 머지않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전해주려 한 지 오래되었다네. 내가 조선 팔도 방방곡곡을 다녔으나 사람을 찾지 못하였는데 이제 자네를 보니 내 마음이 흡족하기 그지없네. 부디 이걸 받아주게. 제가 책을 펴보니 귀신의 명부와 귀신을 다루는 부적, 그리고 귀신을 다루는 술법과 규칙이 적혀 있더군요. 노스님이 부적을 하나 써서 태우니 삽시간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귀신이 모여들어 저는 대경실색하였습니다. 노스님은 저와 나란히 앉아 귀신의 이름을 일일이 부르며 점호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귀신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늙어 곧 떠날 터인즉 앞으로는 이 젊은이가 너희들을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 그의 말을 잘 따르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이니라. 제게는 이미 그 책이 있었으니 저는 귀신들을 불러 새 규칙을 읽어준 후 해산시켰습니다. 노스님과 저는 절에 돌아와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노스님을 찾아갔으나 돌아가셨더군요. 이리하여 저는 귀신을 부리는 술법을 익히게 되었으며 이 술법을 행한 지가 벌써 수십 년이 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몰랐는데 이제 공께서 알게 되신 겁니다. 한공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나도 이런 놀라운 재주를 익힐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공께서는 재능이 출중하시니 놀라운 술법을 부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하잘것없는 이나 부릴 재주이지 공과 같은 정승이 할 일은 아닙니다. 다음 날 그는 갑자기 떠났고 그 후로 다시는 오지 않았습니다. 한공은 종을 보내어 서신을 전하려 하였는데 종이 어렵사리 찾아가 보니 첩첩산 중에 작은 오두막을 지어 이웃도 없이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공이 불러도 오지 않았습니다. 한공이 다시 다른 일을 시켜 청하였으나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 자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공의 자제들이 한공으로부터 직접 들어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옵니다.